교수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화학물리학과 이성원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해 주실 주제 한 번만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제목에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연령대를 잘 몰라서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좀 연령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 친구들은 좀 의료라든지 뭐 진료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지금 계속 그 아프면은 병원을 가고 병원에 가서 어떤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서 어떤 진료 예약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비대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회적인 요구가 이제 커지면서 일단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환자의 몸 상태를 쭉 모니터링하고 진단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십시오. 그런 걸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시대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한 5년에서 10년 후면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 과학적인 기술들을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최대한 쉽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중 강연은 처음이라 보통은 이제 그 대학원생 이상 박사들 혹은 교수들 이런 분들 모아놓고 그렇게 강연만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이런 기회가 생겨서 흔쾌히 수락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들을 하나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너무 생각 없이 수락을 했구나 하면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강연을 준비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TV에 카이스트 그 뇌과학자 분도 그렇고 한양대 경희대 이제 유명하신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런 거 다 아는 얘기 뭐하러 저렇게 이렇게 길게 하지 이랬는데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서두에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어떤 원격 진료, 원격 진단을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요 웨어러블 소자,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소자가 이제 역시 이제 요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부딪히더라고요. 이제 웨어러블 소자가 뭐야? 이러실 텐데요. 이게 이제 그 웨어러블, 그러니까 웨어라는 건 이제 영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제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옷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안경을 낄 때도 이제 웨어라는 표현을 쓰고요. 시계를 차거나 반지를 끼거나 이런 것도 이제 모두 웨어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러블 하면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거나 착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소자는 사실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기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거나 찰 수 있는 기계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원격 진단 시대에 필수적인 이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현재 어디까지 발달이 돼 있고 어떤 문제점들을 겪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제 나름대로의 주관을 섞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되게 흔하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왔다. 100세 시대가 왔다고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래프가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최근에 실제 한국인들의 이제 그 수명. 근데 이게 수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기대 수명, 요 정도까지 살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평균이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가 이제 계속 우상향해서 앞으로 한 2030년, 40년이 되면은 평균이 100세에 이제 근접하는. 지금 그래서 2021년 평균이 여성이 항상 남성보다 8세, 많게는 이제 10세 이상 벌어지게 이제 오래 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론을 하기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정설로는 잡일을 많이 해서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항상 여성이 남성보다 이제 몇 년 이상 항상 이제 평균 연령이 이제 높아왔고요. 아직까지도 평균 기대 수명은 100세는 아직 멀었고요. 한 80세 한 중반에서 또 이제 통계를 어디서 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한 80세에서 85세가 현재 여러분이 뭐 저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기대 수명치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기대 수명치는 혹은 뭐 평균 수명치는 요거는 실제 우리가 피부로 겪는 것보다는 좀 낮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다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나 혹은 이런 그 옛날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냐면은 40대예요, 40대. 예. 40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환갑을 하게 되면은 큰 잔치를 이제 벌리고 이랬는데, 조선시대라고 해봤자 뭐 근 한 200년 전 일인데, 200년 사이에 사람의 어떤 유전자가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이제 뭐 돈이 없는 사람은 정말 극단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고, 또 전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이게 그 수명을,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빨리 죽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이제 평균 연령이 이제 낮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시대에도 장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수하시는 분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수명을 이제 끌어올리는 이제 근현대 이제 평균 수명을 끌어올리는데 이제 가장 큰 공헌을 한 거는 사실 전쟁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고요. 전쟁이 이제 수명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이유입니다. 젊은이들이 뭐 20살 전후에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으면은 뭐 평균 연령이 20살이랑 80살이랑 합치면은 이제 40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쟁이 없는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옛날에는 고치지 못하고 죽을 병이 이제는 하나하나 정복이 돼 나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암이 가장 최근에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암이 정복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이렇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은 100세 시대를 자기들이 겪어서 주변에 누굴 봐도 100세, 사실 지금 주변에 100세이신 분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제 정복이 되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암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혈관 질환, 그리고 이제 뭐 극단적으로 이제 죽는 이런 것들은 좀 우습겠지만 뭐 자살이라든지 교통사고 이런 것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이 돼야 진짜로 100세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100세 시대라는 키워드는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좀 식상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어떤 말, 기대 수명, 100세 시대에서 야, 기대 수명 뭐 이건 좋은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키워드는 이제 건강 수명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기대 수명은 뭐 80세일 수도 있고 90세일 수도 있고 100세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건강하게다는 거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머니 아버님들 내가 한 80, 뭐 90이 됐을 때 이렇게 맨날 집안에 자리 부전하고 누워서 호흡기 꽂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게 정말로 이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건강 수명, 내가 건강하게, 내가 뭐 물론 20대처럼 건강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폐 안 끼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가 정말 죽기 뭐 하루 이틀 전에 잠깐 아프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요거를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략 질병 때문에 이제 건강하지 못해서 이제 뭐 만성 질환을 앓고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 있거나 혹은 뭐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안타깝게도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 그래서 여기야 요 간극이,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요 건강하지 못한 수명이 늘어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예,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연구를 하시는. 그래서 기대 수명만 늘어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어떻게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말이 쉽지 어려운 숙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뭔가 내가 진화를 엄청나게 이루어서 유전적으로 그때는 뭐 40, 50살 살던 게 지금 100세로 살 수 있는 유전자가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고요. 그렇게 노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를 지금 의학이 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 늘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게 되면은 인간이 노화 때문에 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심혈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이제 뭐 내력이 있으면 더욱더 문제겠는데 이 혈관이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집니다. 예, 젊었을 때는 이게 뭐 갑자기 큰 압력이 가해져도 혈관이 찢어지거나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딱딱해지면은 갑자기 혈압이 딱 오르면 뭐 드라마 보면 이렇게 뒷목 잡고 이제 쓰러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게 됐을 때 혈관이 탄력을 잃어서 터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뇌로 오게 되면은 뇌졸중, 아주 심각한 거고요. 가슴이나 이런 데로 오게 되면 이제 뭐 심장, 혈관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심근경색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뇌로 가면은 정말 평생 아까 것처럼 이제 누워서 이렇게 되시는 거고, 가슴 쪽 뭐 이런 쪽이면은 뭐 스텐트를 뭐 시술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전조 증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쓰러지기 전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아픔을 감지하지 못하는, 뭐 혈관이 아픈 걸 느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정말 내가 혈관이 크게 안 좋아서 막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런 거는 혹시 느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머리 어디에 혈관이 지금 아픈 것 같아, 이거 느끼는 사람 없어요. 거기는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감지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서 정말 잡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금 절단이 날 때까지 감지가 안 돼요. 전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암 다음으로 가장 사망률이 높은데요. 암보다 더 고약한 거는, 암은 지금 내가 사기라고 해도 물론 사기면 이제 고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골든타임에 누가 어떤 처치를 안 해준다? 그러면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지도 어렵고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골치 아픈 게 이제 심혈관, 혈관계 질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화,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노화가 되면서 대사가 느려집니다. 대사가 느려지는데 입맛은 이렇게 먹고 싶은 식욕도 좀 같이 따라서 이렇게 줄여들고 운동량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근육과 뼈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움직이긴 싫고 맛있는 거는 계속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생기는 게 이제 비만에서 성인병이 출발을 해서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삼형제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바로 어떻게 되지는 않고요.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지금 성인병이 뭐 어느 정도 단계에 갔고 앞으로 식습관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문제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잘 지키기가 어렵다. 관리가 잘 안 돼. 이게 왜냐하면은 크게 내가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내 몸이 망가져 가고 있어도 못 느껴요. 정말 절단이 날 때까지 못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잘 안 지켜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신장 쪽이 서서히 망가지고, 혈관이 역시 이제 연결돼 있는데, 혈관에 이제 혈전이 쌓이고, 그래서 이제 또 뇌졸중 확률이 올라가고, 신장이 이제 부서지면 이제 신부전이 돼서 심하면은 이제 2, 3일마다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심해졌다. 정말 관리를 안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심장에서 먼 쪽부터 혈관과 신경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절단을 해 나가기 시작하죠.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심혈관 계열, 정말 사망 위험이 높은 심혈관 계열, 심혈관 질환과 만성 질환은 인간의 노화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면은 이 두 가지를 피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답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어요.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운동 적절히 하시고 소식하시고 이래야 되는데요.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불을 지피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 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증조 할머니까지 이제 4대가 이제 같이 살았는데요. 이렇게 가족이 여럿이 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주변에서 바로바로 대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핵가족 시대에서 이제 자식들이 이제 독립을 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부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같이 살다가 이제 한날 한시에 가면은 참 좋겠지만 그게 어떻게 말처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 분만 남으실 텐데 그래도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잘 이렇게 해서 정말 노후를 내가 이제 이런 걸 잘 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엔 참 많죠. 자식들한테 다 퍼주시느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요 부모님한테 죽으실 때까지 다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가 묻어놓고 이제 쪽지 하나 주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계시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뭐 대부분 아마 아파트에 사실 텐데 핵가족 사회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없어졌습니다.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 누가 이렇게 누워서 며칠 동안 뭐 쓰러져 있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심심찮게 막 한 달이 돼서 막 주변에 막 시체 썩은 내가 나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요런 이제 핵가족 시대 이런 것들도 있고, 의료 체계가 되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연구의 성격상 뭐 여기 대학병원 교수님들과 이제 되게 치밀하게 자주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심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그 뉴스나 이런 걸 봐서 이제 소아과, 뭐 그리고 이제 뭐 외과, 이제 몇 개 이제 그 돈이 이제 잘 돌아가는 이런 그 특정 의대 안에서의 이제 그런 쏠림도 엄청 심해서 이런 이제 그 외과 수술을 하거나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거나 응급 상황과 관련된 이런 쪽은 사람이 안 갑니다. 그나마 이제 그 수도권이 조금 낫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고요. 경북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나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없는 지역이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 문제가 생겼는데 갈 수 있는 병원도 없어.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죽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요건데요. 노인 돌봄, 요건데요. 지금 노령화사의 그 그래프를 안 가졌구나. 인구가 지금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가 0.7명. 자,
둘이 결혼을 했는데 둘은 낳아야지 현재 인구가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둘을 낳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 크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식을 둘 이상 낳을 때까지 제대로 못 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점 몇 명을 최소한 낳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3명 낳고 누구는 2명 낳고 이런 식이 돼야지 그래도 현재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0.7, 그러니까 절반 이하라는 얘기예요. 둘이 나와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지금 돌봐야 될 노인들은 그대로 있고 돌봐야 될 아이들은 뭐 해마다 절반 이하로 줄고 있어요.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옵니까? 그 줄어드는 애들의 월급에서 2배, 3배, 4배로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어머님, 아버님 세대 혹은 선배님 세대 분들은 아마 그 연금 내실 때 몇만 원씩 내시고 지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낸 돈도 그대로 돌려받는 거를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 무너질 거니까. 왜냐면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 때는 이제 초창기였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이 계속 쌓여. 내 돈도 쌓이고 내 후배들도 계속 쌓이기 때문에 돈이 막 눈뭉치가 굴러가듯이 이제 했는데, 이제 막 그거를 이제 쌓아주던 그 탑이 점점 깎여 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내는 그 사학연금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 달에 거의 뭐 100만 원까지 빠져나가는데 그거 저는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예산, 이 돌보는 뭐 돈은 있다고 쳐요. 누가 돌봐줄 건데? 이 젊은 사람들이 돌봐줘야 될 거잖아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노인들 잘 돌봐줬다고 뭐 사회에서 칭찬해 줍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에도 약자를 위한 사회는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항상 약자를 위한 사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때가 되면은 맞이해야 될 현실이고, 여러분들 제 자식들은 더 심한 꼴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대로 가게 된다면. 그리고 오늘 주제와도 이제 관련된, 요건 사회 전반적인 얘기고요. 이제 원격 진료 사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병원 시스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을 이제 쭉 들여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좀 어머님 세대들은 핸드폰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맘카페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아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 와이프도 뭐 제가 물어보면 뭐 맘카페랑 몇 군데 뒤져보면 뭐 술술술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동네 병원을 믿지를 못해. 우리 동네에 어떤 이렇게 우리 아기가 아픈데 여기 병원 어때요?라고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거기를 갔다 와서 만족했던 사람들은 아무 불만을 거기 좋았습니다라고 굳이 내가 들어가서 좋은 평가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면은 맘카페에 뭐 올리던지 뭐 인터넷 뭐 블로그에 올리던지 해서 이제 안 좋았던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좋았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안 좋았던 경험을 했던, 뭐 물론 거기에서 잘못을 했을 수도 있겠죠. 실수도 병원에서 이제 사람 사는 사회인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차 병원을, 그러니까 1차 병원이 이제 동네 병원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3차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어요. 즉 1차나 2차 병원에 가서 진단서, 의뢰서를 끊고 가야 되죠. 그래서 1차 병원에 가서 저 의뢰서 좀 써주세요,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참 의사 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의사 하시는 분들 참 사기도 많이 죽고, 뭐 이렇게 인터넷 보면 막 따지러 오시는 그 소아과 아까 힘들다고 했는데 소아과 선생님들 정말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만 어떻게 되면 와가지고 뭐 4군데 5군데다 막 민원 넣어가지고 뭐 심평원에서 내려와 뭐 병원 뭐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일을 못하게 말을 시켜놓거든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병원을 믿지 못해서
애가 감기만 걸려도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제 달려가려고 합니다. 대학병원을 가면 이제 항상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과 이제 그 의료 불균형, 그나마 있는 병원들도 활용하지 못해서 그 병원들이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급해서 거기라도 가야 될 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대학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당연하죠. 사람이 몰리면 시간이 걸립니다. 예약을 하고 가도 예약 대기가 뭐 1시간 걸리고요. 이제 사람이 쌓이니까 의사분도 충분히 진료를 해야 되는데, 빨리, 다음. 왜 또 빨리 안 하면 뒤에서 또 컴플레인 하거든요. 내가 예약한 지가 언젠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럼 진료를 최대한 짧게 하고, 그러면 대학병원에서는 뭐 합니까?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학병원에서 기댈 데가 없어요. 모든 의심되는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료비가 비싸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진단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3분 진료를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 뭐 MRI도 검사하고 CT도 하고 뭐도 검사하고 골밀도도 검사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각각 그 기계들이 예약이 밀려 있을 거잖아요. 그럼 예약을 해요. MRI는 며칠, 초음파는 며칠. 그러면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 있다가 오라고 한 다음에 검사를 하고 또 예약을 하죠. 결과 보라고. 결과 보라고 이제 가서 또 요 프로세스를 거쳐서 한 2, 3분 동안, 자, 이런 거 왔습니다. 감기네요. 그래서 병원 약국 가셔서 약 하나 드시면 됩니다. 요런 웃지 못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할 때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알까리한 그런 거 있어요. 가슴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의사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역시 이것도 찍어, 저것도 찍어, 엄청나게 찍어봅니다. 그게 사실 1차, 2차 병원을 거쳐왔으면은 몇 가지로 내로 당황됐을 거예요. 거기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으니까 기다리지 않고 측정해서, 자, 이거는 저희 병원에 없으니까 큰 병원 와서 찍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정리가 돼서 갈 텐데, 거기에서 이 짧은 3분 안에 이거를 제대로 설명도 못하니까 뭐 이거를 거쳐가지고 뭐 2달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측정을 할 때 긴장을 하게 돼요. 대학병원에 뭐 MRI 처음 들어가신 분, CT 들어가신 분, 조영주에 넣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막 뭐가 타오르는 것 같죠? 막 오금도 막 지릿지릿한 것 같고, 막 MRI 뭐 이렇게 그 소리 막 땅땅 소리 나고 막 이러면 뭐 정말 이게 좀 약하신 분들은 진짜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측정을 할 때 평상시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측정돼야 될 그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악화되는 쪽으로 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지금 긴장을 해서 지금 내가 이상한 게 나와야 되는데 긴장을 하는 사람이 아드레날린 게 나와가지고 되게 전투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전쟁터에 나가서 웬만큼 찢어지거나 큰 부상을 당해도 싸울 수 있게 뇌에서 마약을 내보내거든요.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상태가 멀쩡하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아픈데 왜 자꾸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 거야. 병원을 가도 다 괜찮대. 근데 나는 집에만 오면 아파. 이게 내가 측정을 할 때와 집에 있을 때가 스트레스 수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진료의 정확도와 엄청난 시간적 로스가 생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각각 개개인의 선천적인 요소가 배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정상 혈압이 여러분 몇으로 알고 있습니까? 120에 80으로 알고 계시죠? 120에 80. 이게 이제 하나의 이그젬플이에요. 자, 혈압이라는 그 레인지, 정상 혈압, 이제 고점이랑 낮은 점, 저점을 120, 80으로 잡아놨는데, 저도 그렇고요. 저희 집안은
보통 135에서 한 90 몇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고, 어머니, 아버지, 저도 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멀쩡한데, 병원만 가면 뭐, 고혈압 전 단계고, 조금만 긴장하면 140도 나와. 아이, 멀쩡한데. 맨날 해서 건강검진 하러 가면 뭐, 혈압이 어때서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아이, 멀쩡한데 왜 자꾸 나를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유전적인 요소가 반영이 안 되고, 인간의 평균적인 수치가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래서 이제 어떤 병원과 내가 오랜 시간 유대 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의 그 진료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만의 어떤 그 노멀한 그 수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되게 긴 시간과 관계가 이제 필요한 거고 이게 이제 언제든지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개개인적인 선천적인 요 차이점이 반영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병원을 갔을 때 제가 이제 이외의 것들도 있지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통원 치료에 이제 좀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 맞춤형 진료 그리고 좀 시간을 로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이런 비대면 진료, 비대면 원격 진단에 대한 컨셉이 코로나 때 나온 건 사실 아닙니다. 코로나 때 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20, 30년 전부터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야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은 굳이 병원을 안 가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진단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가 이제 트리거가 되기 쉽지 않죠. 어떤 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큰 코로나라는 홍역을 앓고 나서 이런 필요성이 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병원 가서 코로나 걸릴까 봐 병원 나 가기 싫은데 그래서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지금 비대면 진료라는 게 아마 많이 활용은 하고 계시지 않겠지만 이미 서비스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비대면 진료, 비대면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만 아직은 비대면 어떤 진단을 하려면은 뭐 의사 선생님이 뭔가 기구를 가지고 내 몸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집에서 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지금 아직 인허가를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요거 쓰세요. 인허가 난 것만 집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거. 혹은 뭐 간단한 체온계라든지 원래부터 쓰던 거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커뮤니케이션, 원격 진료가 비대면 진료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영상 통화하듯이 지금 제 상태가 어떻습니다. 이 정도를 알려주는 정도만 비대면 진료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원격 진단이 이루어지려면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몸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붙여놓고 물론 병원에서 하는 것만큼 정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상하다, 심각하다, 전조 단계다, 병원으로 가야겠다 이 정도만 알려줄 수 있으면 되겠죠. 얘가 뭐 엄청나게 하이스펙의 이런 기구들을 다룰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몸에다가 붙일 수 있는 간단한 센서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두들 가지고 있는 무선 통신기가 있습니다. 핸드폰이라는 훌륭한 기기가 있어요. 그 핸드폰의 앱으로 내 몸에서 나오고 있는 뭐 심전도, 혈압, 움직임, 쓰러졌는데 안 움직여, 체온도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바이탈 신호를 가지고 여기에서 앱이 판단을 해서 병원이나 소방서나 주치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 이게 이제 정말 액티브한 원격 진단 시스템. 그래서 이것도 이미 컨셉이 2012년에 이런 거를 네트워킹을 만들자. 그래서 벌써 10년도 더 됐죠. 이렇게 논문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몸에다 붙일 수 있는 센서가 뭐가 있을까? 무슨 센서가 있어야 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센서라고 하니까 뭔가, 센서 뭐지? 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에서 뭔가 신호를 주는 거를 그러니까 알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거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병원 가면은 지금도 당연히 소아과를 가게 되면 애기들한테 이제 많이 하는 건데 폐 관련 질환이 있는지 보는 청진기 간단해요. 위에서 이제 그 지붕판에서 나오는 소리를 귀 속에 전달해주는
소리를 잡아낼 수 있는 장치. 별거 아닙니다. 센서라는 게 이제 그런 신호를 잡아내는 기기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이제 빛을 적외선을 이용해서 체온을 측정하고, 아마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는 요게 더 수은 체온계가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몸에 체온을 잘 측정할 수 있는 장소에 귓구멍이라든지 입 안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체온을 잴 수 있는 위치에다가 측정을 하고, 혹은 여러분의 모든 근육, 움직임, 심지어는 뇌의 활동, 뇌파라고 하죠. 뇌파, 근육의 움직임, 심장을 뛰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전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은 항상 전기가 신호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 리드미컬하게 뛰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심전도를 여러분들이 나서 측정을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익숙한 녀석들을 아까 이제 처음에 웨어러블 기기라는, 내가 입거나 차거나 쓰거나 하는 형태로 의료 측정 장치를 작게 옷이나 액세서리 형태, 혹은 더 작게는 여러분들 밴드 붙이는, 혹은 파스 붙이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웨어러블 센서 혹은 웨어러블 기기, 소작,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셉 영상을 저희가 이제 꿈꾸는, 현재 단계에서 이제 꿈꾸는, 뺐구나. 예, 이게 이제 유명하신 교수님이 하나 이제 회사를 만드시고,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고서 이제 컨셉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다가 아까 보시는 쬐끄만 이런 스티커나 이제 이런 패치 타입, 센서를 붙여놓고, 그 센서에서 몸에서 나오는 각종 신호를 측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러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 사람만의 이제 그 신호, 꼭 120에 80이 아니라 이 사람은 멀쩡할 때 130에 90입니다. 140에 100입니다. 이런 것들이 꾸준히 몇 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이제 측정이 된다면은 개인 맞춤형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고요. 그 사람의 그 고유 영역대에 혈압을 예를 들어서 140에 80인데 갑자기 120에 80. 다른 사람이 보면 정상이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20씩 떨어진 거예요. 평소에 비해서. 문제 있네. 병원 가세요. 알려줘야겠죠. 근데 이런 게 없으면은 내가 지금 뭔가 혈압이 낮아져서 병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120에 80. 멀쩡하네요. 집에 가세요.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내 몸의 신호를 기록하고, 이상이 생기면은 경고를 해주고, 일정 범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안 가면은 병원에서 붙잡아 가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자 이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컨셉이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현재 상용화된 웨어러블 센서 혹은 웨어러블 기기가 이제 뭐가 있냐? 저도 하나 차고 있는데요.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런 식의 현재는 이제 액세서리 타입, 그래서 밴드, 샤오미 밴드도 있고, 여기 우측이 샤오미 밴드고 좌측이 스마트워치. 그래서 이제 갤럭시와 그 애플워치가 이제 크게 이제 시장을 이렇게 셋이서 지금 크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센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냥 전극 뒤집어서 보시면 여기 심전도는 요번 버전부터 들어갔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출시한 버전부터 들어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전극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그 전극에서 그 전기 신호를 잡아내는 센서가 있고요. 자이로스코프라고 해서 이제 움직임, 각도가 변하거나 움직임이 생기거나, 그래서 이제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 예전에 만복에 이런 거 착용하시고 내가 오늘 몇 걸음 걸었나,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지금 쓰러져서 자이로스코프가 가만히 어떤 이상한 각도로
이제 서서 이렇게 있는 각도랑 이렇게 이 각도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각도로 멈춰 있어. 이 시간에 이 상태로 몇 분 이상 있는다고? 네, 좀 이상하다. 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도 있고, 요건 이제 심박, 요건 이제 병원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물려놓고 거기서 뭐 색깔 나오는 거 이런 거, 녹색 색깔 나오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광학 센서입니다. 광학 센서로 심박이 뛰었을 때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심전도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거고요. 요 심박은 요 맥이 뛰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옛날부터 쉽게 측정이 되어 왔던 거고, 요 심박, 그러니까 맥이 뛰게 하려면 요 전기 신호가 제대로 가야지 맥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고 이게 결과예요. 자기 센서, 방향.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침판이나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달려 있어요. 그 외에 몇 가지 센서들이 더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재 상용화된 센서에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센서들은 특별히 최근에 개발된 이런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던 거를 앱을 통해서 요 신호들을 잘 모아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기에서 이런 신호면은 이 사람이 지금 뛰고 있구나. 뛰고 있으니까 시간당 칼로리 소모가 얼마겠네.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제 운동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광학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그거랑 맞춰서 심박이 얼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활동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막 알려주고 이런 거가 되고요. 심전도를 봐서 뭐 부정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긴 하는데 아직 이 심전도 특정 같은 경우는 조금 저도 사용해 봤는데 아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만 측정이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아직 더 발달될 수 있는 여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용화는 아직 안 됐지만 시장에서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혹은 박람회 이런 데서 이제 그 시연이 되고 있는 센서들 중에 너무 많으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해드리기 너무 할게요. 이게 이제 구글 렌즈라고 해서 한 5년 전에 이제 크게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뭐냐면은 그때도 이제 당뇨가 한참 이슈였어요. 당뇨가 이슈였는데 그 당뇨 지금도 그렇고 뭐 예전에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뽑아서 혈당을 측정하는 게 이제 너무 괴롭고 이러니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프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컨택 렌즈를 끼고 눈물에서 나오는 그 액체를 가지고 혈당을 좀 측정을 하자.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정확도도 이게 연구진 관점에서는 좋긴 하지만 피로 측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피로 측정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7, 8%의 정확도라고 하면은 눈물로 측정을 하면은 한 80%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간극은 의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허용할 수 없는 간극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나는 뭐 그 정도 오차 뭐 무시하고 쓰면 쓸래 하지만 의학적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엄청나게 사람들이 연구도 많이 했고 달라붙었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땀이나 이런 타액을 가지고 뭐 침, 눈물, 땀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게 안 아프잖아요. 피 뽑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는 연구들이 지금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땀이 나오는 것 혹은 뭐 침은 내가 좀 이렇게 침 묻히면 되니까 이제 그런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도가 피만큼 나오진 않아요. 피는 몸 안에서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이런 타액들은 나오자마자 산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아주 시연도 아니고 정말 과학계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딱 어떤 시스템을 갖춰놓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센서까지 연구를 하냐면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심장에 이제 직접 붙이는 거, 혹은 뭐 뇌에 직접 붙여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허리가 이제 뭐 반신불수인 이런 뭐 기사를 보셨을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뇌에다가 이런 뇌파를 받는 장치를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원숭이 등을 부러뜨린 다음에 부러뜨린 쪽 아래쪽에 수신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그 뇌파에서 생각하는 대로 다리를 움직이는
신경을 끊었다, 이어 붙였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몸 안에 집어넣는 다양한 센서. 그리고 이제 피부가 뭐 화상이 심하게 입어서 뭐 피부가 이쪽을 뭐 다 이식을 했는데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데 어떤 피부에서 자체에서 뭐 이렇게 뭐 파리가 앉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움직이고 뭐 이렇게 그런 변화를,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보다 더 발달된 센서, 이런 것들도 연구가 된 지 엄청 오래됐어요. 지금 제 일부러 좀 옛날 것들을 가졌습니다. 1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돼서 기술적으로는 별의별 센서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기술이 완성된 것과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시연이 되는 시제품이 만들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상용화가 되는 것들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어마어마한 돈과 이런 인허가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빨리 넘어가겠는데요. 자, 이런 전자피부용 소자들이,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런 연구 단계에 있는, 이건 제가 이제 만든 촉각 센서인데요. 이런 센서들이 어떤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이제 뭐가 있느냐. 굳이 제가 영어로 쓴 이유는 이런 워딩을 이제 그쪽에서 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런 워딩을 혹시 보게 되면은 아, 이게 그거구나. 그때 강연 때 들었던 게 이제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제 imperceptible, biocompatible, self-power, 요런 wireless communication, multifunctional, 뭐 요런 것들이 연구계 현재의 이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다음 단계인 시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시제품들의 완성도가 높고 인허가를 뛰어넘어야지 상용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imperceptible이라는 거는 감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센서들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데 걸거치지 않는 편안한 그런 것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얘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도 그렇고 뜯어보면 다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다 이런 플라스틱 보드 위에다가 뭘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전자기기들이 이제 구동이 되게 규격화가 돼 있어요. 몇 미리의 몇 센치 바이 몇 센치의 보드 위에 이런 이제 규격화된 것들을 갖다 박아가지고 뭘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규격화가 돼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피부에 붙이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피부 작살나겠죠. 그러니까 더 작고 더 얇고 더 가볍고 더 유연하게 이런 식으로 이게 벌써 이제 한 5년 전에 제가 만든 논문인데 이렇게 이제 피부에 그대로 부착이 돼 있어서 이 두께가 여러분들 그 주방에서 쓰는 음식 이렇게 덮는 그런 랩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리고 생체 친화적이어야 돼요. 너무 딱딱하면 안 되고요. 너무 딱딱하면 이 피부가 짓무르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무독성이어야 돼요. 근데 요거를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물리적 화학적으로 생체 친화적으로 만드는 게 재료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저것도 만족해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동시에 그러면서 여기서 신호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에너지 공급원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애기한테 뭘 측정을 하는데 이 뭐 케이블을 주렁주렁 달으면 이게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 움직이지 마! 하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소형화된 무선 모듈이 필요하고요. 또 그걸 움직여야 되게 하는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배터리는 시작부터 꽝이에요. 배터리 한번 세면은 작살납니다. 예. 여기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은 다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게 되냐.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 각각 연구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신호처리 에너지 공급을 그나마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옷,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옷을 활용해서 여기에다 달자 이거야. 여기다 피부에다 그런 거를 뭐 배터리나 뭐 이런 걸 무선 모듈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 내 옷에다가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적당히 달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옷에 보면 장식품 브로치 이런 거 달듯이 그런 것들을 이상하지 않은 위치에 적당히 해놓고 아까 그 센서만 제가 이제 이런 보여드린 이런 센서와 그 옷만 좀 연결을 잘 해주면은 그래도 이런 핸드폰으로 신호를 보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 무선 모듈에서 제가 핸드폰으로 받아서 컴퓨터 모니터로 이제 찍은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사실 파고들고 열심히 연구를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통기성이 있어야 돼요. 피부는 산소가 이제 필요하고요. 땀이 증발이 잘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오랫동안 뭔가 내가 붙여놓게 되면요. 이렇게 짓물러요, 피부가. 그래서 피부가 숨을 쉰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기성 소자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로 와서 지금 몇 년째 연구를 잘 하고 있게 된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이렇게 그 생체 친화성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서 이제 뭐 많이 뉴욕타임즈에도 한번 났고 그때 와서 강연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연구의 외적인 이슈들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그 생체, 사람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요, 실험을 시작하기부터 힘들어요. 허가를 받아야 돼. 내가 내 몸에다가 붙이고 뭘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다. 논문도 못 내요. 예.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 하기 전에 동물부터 시작해, 혹은 세포부터 시작해,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인증을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인증을 넘어야지 이제 사업화가 되는데, 또 사업화를 하려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랑 투자자들을 또 끌어 모아야 됩니다. 갈 길이 태산. 자, 맨 처음 실험이 시작하기부터 어렵습니다.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 심사만 중앙기관을 통하면은 뭐 6개월에서 1년 걸리고요. 기관에서 하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만 하더라도 이 심사 접수해서 받고 뭐 인터뷰하고 짧아야 2-3달. 그래야지, 자, 너 실험해도 돼. 네 몸에서 붙여서 뭐 측정해도 돼. 이런 게 나오고요. 거쳐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약물, 코로나 왔을 때 코로나 약물 뭐 하라고 하는데, 사람에다가 어떻게 테스트를 해? 세포부터 해, 세포부터. 그리고 이제 어떤 기기, 이러면은 쥐부터 시작해. 그래서 쥐, 토끼, 개, 염소, 돼지, 마지막에 원숭이, 사람, 이렇게 넘어갑니다. 쥐 몇 마리가 이제 뭐 일반적인 쥐가 이제 10만원 단위고요. 돼지는 1000만원 단위고요. 원숭이 억 단위입니다. 예. 그 실험하려면은 등골이 휩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등골이 휘는 돈을 이제 연구재단에다 이제 신청을 해서 저 이런 실험을 해야 되는데 하면 따기도 또 역시 하늘의 별따기. 자,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다 해서 한 5, 6년, 10년 과제도 잘 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어. 자, 이거 사람한테 써도 될까요? 예.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식약청에서. 이거 한 5년에서 10년 걸려요. 5년에서 10년 걸리고요. 비용은 최소 10억.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FDA에서 승인을 받기까지 기다려요. 그쪽에서 받아서 온 거는 한국 식약청에서 별로 딴지를 안 거예요. 외국에서. 이게 정말 쌍팔년도도 아니고 외국에서 해왔다고 하면 오케이인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 연구진 지금 한국 연구진과 외국 연구진의 지금 간극이 별로 없어요. 쌍팔년도엔 이만큼 나서 다 유학 가서 뭐 해오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유명세가 조금 밀릴 뿐이지 기술적으로 거의 똑같은데도 한국에서 뭐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외국 가서 받아오세요. 그리고 이제 막대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좋은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저도 뭘 개발을 한 게 많아요. 지금 특허가 30몇 개인데 뭐 하나 시작하려고 하면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 돈만 봐요. 이거 제가 얼마 투자하면 언제까지 얼마 이익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대기업이 뛰어들기에는 그럼 좀 파이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아직 시장이 안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지 이제 와서 따먹으려고 할 텐데 대기업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작고 일반 스타트업에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아까 말씀드린 그걸 뛰어넘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개발했던 최근에 있었던 걸 하나를 좀 소개를 시키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친절하게 유튜브도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보통 아이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길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고 울기만 하기 때문에 얘가 어떤 뭐 신경질환이라든지 뭐 뇌질환이라든지 어떤 보이지 않는 질환을 겪고 있는지 안 겪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던 게 그 36주가 이제 전에, 훨씬 전에 이제 태어나서 몸무게가 이제 미달이고 작은 아이들.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인큐베이터로 가거든요. 너무 작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아기의 이제 그 반사, 손에다가 물체를 갖다 대면 이제 꽉 잡는 뭐 반사, 이거 모든 포유류 동물들이 이제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요 힘을 측정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손가락을 입에다가 이제 넣으면 이렇게 쪽쪽 빱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아기가 모유를 스스로 마실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그런 것과도 이제 연관이 돼 있고 이런 그 인체적인 기전이 잘 작동을 하는지 측정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그 의사분들이 이제 손을 갖다 대서 손가락을 잡는 힘을 측정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빠는 힘을 측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할 수 있지 어떤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시제품의 디자인 플러스 앱까지 다 개발을 해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크리티컬한 문제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실제 사업화까지는 가지 못하고 시제품에서 끝났는데 첫 번째 문제는 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테스트를 하겠다는데 동의를 쉽게 안 해줘요. 내 입장과 그 생각하면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확인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태어난 아기인데 이게 뭔지 알고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과연 데이터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인증을 받고 어마어마한 수의 데이터들을 또 만들어 모아야 돼요. 거기까지 시간과 그 비용 이거를 중소기업에서 그게 언제 될 줄 알고 그 아이템에 몰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술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 모든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기업의 제1 가치 돈이거든. 정말 우리 기업이 충분히 그런 캐파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적인 안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좋은 기술이 발달돼 있음에도 사업화가 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전자피부용 소자라는 게 그러니까 연구 분야에만 머물러 있지만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허들을 넘어서는 순간 성큼 여러분들 앞으로 갈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아이폰 벌써 14까지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소자도 이렇게 매년 버전업이 되면서 많은 산업체들이 앞다투어서 단순 건강 모니터링을 넘어서 질병 맞춤형 모니터링 센서들까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요.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료진들의 그런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침해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료진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1차적으로 뭔가 선별이 될 것 같아서. 예. 답변을 드리자면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는 사실은 의사들이 만드는 데까지는 이제 저희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거를 시장에서 쓰게 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인증이랑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의사들이 이게 들어오면은 좀 문제가 되겠는데라고 싶으면은 그 인증을 해주는 시약청이나 뭐 심평원이나 이쪽에서 그거를 인증 허가를 하기 전에 정보를 주겠죠. 사실 이런 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다빈치 기계라고 이제 그 수술 지금은 국내에서도 도입해서 꽤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도입해서 쓰기 좀 됐는데요.
국내 도입이 외국에서 도입 실제 시장에서 쓰이게 된 것과 10년 정도 간격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국 의사들이 막았어요. 그거를 쓰게 되면은 수술을 잘하는 서전과 잘 못하는 서전의 차이가 이제 확 줄어들게 되고,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실제로 손으로 하는 사람보다, 손으로 잘하는 사람보다 잘할 수도 있게 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도 안 되는, 이게 아직까지는 기계보다 한국인의 그 손기술이 더 좋다, 뭐 이제 이런 이유로 막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문을 개방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사실 그쪽에서 쓰고 안 쓰고 그거는 이제 그쪽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의료기기 하나를 이제 다빈치를 예를 들었는데, 사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결국은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좀 의사협회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결국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